지금 중국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다 가져갔다고? 몽골의 고비 사막 6만 톤 히토류를 두고 한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중국은 웃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자신만만한 중국은 땅값의 1000배를 제시하며 몽골의 한 가족에게 협박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자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손자를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중국이 알아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단 17톤의 히토류로 전기차 배터리 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고, 그 기술은 전투기 엔진 1500개를 완성시키며 세계 산업의 중심이 한국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함부로 못 건드린다. 도대체 18살 소년 한 명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을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아르한게르입니다. 고비 사막 근처 모래와 바람만이 말을 걸어주는 유목마을에서 태어났죠. 18살이던 그의 봄, 저는 처음으로 돈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날 아침 검은색 랜드크루저 3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량 번호판엔 베이징 표식이 선명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멎자 먼지 구름이 천천히 가라앉았고 정장 차림의 남자 5명이 내렸죠. 그중 한 명, 가장 앞에 선 남자의 구두는 우리 마을 사람 전체가 1년간 벌어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장웨이청, 중화광물공사 북방본부장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우리 할아버지 바트바야르 앞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가방이 땅에 닿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저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죠. 존경하는 바트바야르 어르신. 장웨이청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땅 아래 히토류 6만 톤이 묻혀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180억 달러, 한화로 24조 원입니다. 숫자가 공기를 갈랐어요. 6만 톤, 24조 원. 마을 사람들은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청난 무언가라는 건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만 바람에 흔들리는 모래를 바라볼 뿐이었죠. 우리는 이 땅을 현재 가치의 1000배로 매입하겠습니다. 장웨이청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개발권은 전부 우리가 갖되 여러분께는 매년 수익의 3%를 배당합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거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죠. 1000배.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돈. 그 말들이 사람들의 이성을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웨이청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몽골 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강제 수용 절차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상은 현재 가치 그대로입니다. 1000분의 1이죠.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이고 냉정한 협박.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죠. 분노가 통증을 삼켜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장웨이청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가족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 평생 고생하실 겁니까?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랑게렐이 입술을 깨무는 걸 봤죠. 그의 눈엔 갈등이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모래는 팔 수 있어도 조상의 발자국은 팔 수 없다. 장웨이청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도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차량들이 떠나고 먼지만 남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은 여전히 곧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죠. 마을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막 밖에서 별을 세었어요. 6만 개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돈은 별보다 많을 수 있지만 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저는 그날 밤 천막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랑개를과 할아버지가 나누는 대화였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은 천막벽을 뚫고 나왔어요. 아버지, 우리 가족이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만 투구릭입니다. 고작 1200달러예요. 아르한게르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병원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막 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낡은 양가죽 위에 놓여 있었고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1000배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계속했어요. 120만 달러. 우리 가족이 1000년을 살아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아르한게르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치료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상의 땅을 팔겠다는 거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지켜온 이 땅을 중국인들에게 넘기겠다고. 저는 숨을 참았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전 현실을 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말했죠.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요. 우리 가족은 배고픕니다. 아르한게르는 미래가 없어요. 이 모래바람 속에서 평생 양이나 치며 살라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우린 정말 가난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팔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40가구 중 23가구가 모였습니다. 천막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엔 장외청이 남긴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검은 글씨와 빨간 도장. 그게 전부였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마을을 둘로 쪼개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트자르가 말했어요. 그는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돈이면 아이들을 울란바토르로 보낼 수 있어요. 대학도 보내고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게렐마가 거들었죠. 우린 평생 모래만 봤어요. 자식들까지 이렇게 살 순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떨림이었죠. 바트바야르 어르신.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살아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희는 모른다. 할아버지가 말했죠. 중국 사람들이 1998년에 뭘 했는지. 내 형이 살던 마을에 시추공 12개를 뚫었다. 지하수가 말랐고 풀이 죽었어. 1년 만에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공감이 아니라 회의였습니다. 그땐 기술이 없었잖아요. 바트자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환경 조항도 있고요. 종이 위에 약속일 뿐이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자원만 보지 사람은 안 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었죠. 그럼 아버지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평생 이렇게 살라고요? 아르한게르가 굶주리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아픈 걸 방치하면서 조상의 발자국을 지키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꺼낸 순간 모든 게 무거워졌어요. 사랑게를. 할아버지가 낮게 불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아들의 말이 아니야. 전 현실주의자입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요. 탁자를 내려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류가 공중에 흩날렸죠.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내가 책임져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르한게르가 굶으면 내가 먹여 살려. 어머니가 죽으면 내가 책임져. 저는 천막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모래바람이 대신 말려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별을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두려운 거지. 전 뭘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돈은 당장 살리지만 약속은 영원히 지킨다. 할아버지가 말했죠. 내가 선택해라 아르한게르. 당장의 배부름을 택할지 영원한 약속을 택할지. 저는 모래를 한 줌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팔 수 있는 건지 지켜야 하는 건지. 그날 밤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가족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 저는 21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장외이청이 마을을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한국에서였습니다. 아르한게르 씨. 몽골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도연입니다. 한국광물연구소 박사예요. 당신 마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의심했어요. 중국 다음엔 한국. 또 다른 매수 시도라고 생각했죠. 우린 땅을 팔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박도연이 웃었어요. 그 웃음은 장외이청의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우린 매입이 아니라 복원을 제안합니다. 복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3년 주십시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한국으로 초청하겠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우리를 검증하세요. 1095일 동안 우리가 믿을 만한지 판단한 뒤 결정하십시오.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2시간의 비행이었죠. 제 손엔 할아버지가 쥐어준 모래주머니가 들려 있었어요. 고향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박도현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청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죠. 환영합니다. 박도현이 말했어요. 이제부터 1095일간 당신은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1006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야 했고 화학공학 기초를 익혀야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유목민이었죠. 연구소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몽골에서 온 애가 뭘 안다고. 복도에서 들린 속삭임이었어요. 박 박사님도 참. 시간 낭비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주말엔 실험실 청소를 자원하며 연구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히토류 분리 공정, 용매 추출법, 산화환원 반응. 생소한 단어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쌓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실험에 참여했어요.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을 분리하는 공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박도현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천천히 해요.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분리에 성공했어요. 순도 99.7%.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2년째 되던 해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였어요. 주제는 지속 가능한 히토류 개발이었죠. 저는 박도현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장외이청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3년 전과 똑같았죠.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박도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몽골 고비 사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채굴이 아니라 생태복원과 동시 진행하는 순환 채굴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설계도가 떴어요. 지하수 보존 시스템, 토양 재생 프로그램, 주민 고용 방안. 중국 대표단이 웅성거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장외이청이 일어났어요. 경제성이 없어요. 이상론일 뿐입니다. 박도현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검증했습니다. 이분이 증인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제게 향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르한게르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죠. 몽골 고비 사막 출신이에요. 3년 전 중국은 제 마을에 1000배의 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영원을 제시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대신 한국은 시간을 줬습니다. 1095일간 검증할 시간을요. 저는 배웠어요.
기술을, 신뢰를, 그리고 사막이 병들면 인간도 병든다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어요. 장웨이청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가 가득했죠. 3년째 되던 날 저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한국광물연구소 특별연수 과정 수료 중이었어요. 박도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박도현이 말했죠. 우리를 믿으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고향의 모래사막과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믿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가족을 설득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주머니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를요.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는 시작할 수 없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고향이 있었죠. 3년 동안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를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1095일. 그 시간이 제게 답을 줬습니다. 이제 가족을 설득할 차례였죠. 저는 22살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설득하는데 석 달이 걸렸죠. 아버지는 끝까지 회의적이었지만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사랑개를, 내 아들을 믿어라. 그 후 2달간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박도현은 5차례 마을을 방문했어요. 매번 다른 루트로 왔죠. 중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정부와는 비밀 협정이 체결됐어요. 상호 신뢰 기반 자원 협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운반 방법이었어요. 중국 위성이 24시간 이 지역을 감시했으니까요. 김준혁 중령이 이끄는 합동팀이 3개월간 루트를 분석했습니다. 위성 통과 시간, 검문소 위치, 비상 탈출로까지 모든 게 계산됐죠. 한 번에 300kg씩 옮깁니다. 김준혁이 작전을 설명했어요. 6만 톤을 전부 옮기려면 200회가 필요하지만 일단 첫 운반부터 성공해야 합니다. 첫 운반 작전은 2025년 9월 12일 밤 11시에 시작됐습니다. 히토류 300kg을 한국으로 옮기는 임무였죠. 박도현과 한국 국방부 합동팀 7명이 투입됐어요. 마을 외곽에 임시작전본부가 설치됐습니다. 중국 위성이 이 지역을 4시간마다 통과합니다. 작전팀장 김준혁 중령이 지도를 펼쳤어요. 우린 3시간 안에 국경을 넘어야 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위성에 포착됩니다. 트럭 짐칸엔 돌과 모래자루 사이에 히토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납차폐 상자 안에 300kg이 담겨 있었죠. 검문에 걸리면 건축자재라고 답하기로 했어요. 밤 11시 30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껐어요. 달빛만으로 운전했죠. 저는 조수석에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국경까지 120km. 비포장도로를 시속 40으로 달렸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차체가 덜컹거렸어요. 뒷차에선 박도현과 보안요원 2명이 GPS와 위성 신호를 모니터링했죠. 순조롭습니다. 박도현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비 사막이 검은 물결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었죠. 이 땅 아래 6만 톤의 히토류가 묻혀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무전기에서 급박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3시 방향 차량 2대 접근 중. 후방 감시팀의 목소리였어요. 속도 시속 80. 5분 내 추격 가능. 김준혁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60. 차가 요동쳤죠. 짐칸에서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정보부일 겁니다. 김준혁이 핸들을 꽉 잡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헤드라이트 2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거리가 3km, 2km로 좁혀졌어요. 5분 안에 따라잡힙니다. 박도현이 GPS를 확인했어요.
국경까진 아직 40km 남았습니다. 김준혁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해군팀 응답하십시오. 수신 완료. 해군 함정에서 답신이 왔어요. 현재 국경 해상 12L이 대기 중. 교란망 작동 준비. 김준혁이 명령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뒷차와의 거리가 1km까지 좁혀졌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지금 김준혁이 버튼을 눌렀어요. 트럭 지붕에서 신호 교란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전자파가 반경 5km를 뒤덮었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늦췄어요. GPS가 먹통이 된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박도현이 외쳤어요. 하지만 안심하긴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시각으로 추적을 계속했죠. 우리는 계속 달렸어요. 시속 70까지 속도를 높였습니다. 새벽 2시 20분 앞쪽에 불빛이 보였어요.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몽골 측 검문소입니다. 김준혁이 말했어요. 우리 편이에요.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몽골 군인이 경례를 했죠. 우리는 답례하고 곧장 해안으로 향했어요. 새벽 2시 40분 우리는 국경 해상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 고속정이 대기 중이었어요. 파도가 거셌지만 선원들은 능숙하게 짐을 옮겼습니다. 목표 확보. 김준혁이 무전을 쳤습니다. 모두 안전하다.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내쉬었어요. 3시간 10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갑판 위에서 박도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흥건했어요. 트럭엔 돌이 실렸지만 그 안엔 사람의 신의가 있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속정이 출발했습니다. 뒤편으로 고비 사막의 윤곽이 멀어졌죠. 300kg. 6만 톤 중 0.5%에 불과했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김준혁이 커피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쓴맛이었죠. 앞으로 199번 더 해야 합니다. 김준혁이 웃었어요.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미 1095일을 버텼으니까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준 그 주머니. 3년간 제 곁을 지켰던 것. 곧 돌아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운반 성공 소식에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9월 21일 중국이 움직였어요. 히토류 국제 가격을 70% 낮춘 겁니다. 킬로그램당 850달러에서 255달러로 폭락했죠. 덤핑입니다. 박도현이 전화로 말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몽골 히토류 기업 3곳이 파산했습니다. 한국 협력업체도 2곳이 문을 닫았죠.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마을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손잡은 게 화근이다. 중국 제안을 받았어야 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0월 5일 장의청이 다시 나타났어요. 검은 랜드크루저는 여전했지만 그의 표정은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어르신. 장의청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팔면 원래 가격의 300배를 드리겠습니다. 1000배는 아니지만 여전히 거액이죠.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시면 장의청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한국도 못 버팁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겠습니다. 우린 팔 수 없어요. 제가 나섰습니다. 우린 만들 것입니다. 장의청이 저를 바라봤어요. 3년 공부한 게 고작 그 정도입니까? 현실을 모르는군요. 그는 떠났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중국 언론이 한국 몽골 밀약서를 보도했어요. 한국이 몽골 자원을 헐값에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말이 맞는 거 아냐?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10월 18일
박도현이 긴급 영상통화를 요청했어요. 아르한게르, 우리가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박도현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한국-몽골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박도현과 유미정 차관 그리고 저까지 3명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유미정이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3년간 기술 전수 1원의 대가 없이 진행했고 앞으로도 모든 수익은 몽골과 5대5로 나눕니다. 증거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기술 교육 일지. 중국의 거짓이 드러났죠. 그들은 자원을 계산했지만 우리는 사람의 약속을 지켰다. 박도현이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국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럽 언론이 신뢰 기반 자원 외교의 새 모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옳았다.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바람이 불었지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23살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제 여론은 우리 편이 되었지만 중국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어요. 2025년 11월 3일 유미정 차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르한게르 생태 포럼을 열겠습니다. 유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55억 달러 규모의 국제 투자 포럼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모델을 보여줄 겁니다. 포럼은 12월 1일 서울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11월 30일 하루 전날 밤에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협력은 지역 안정을 해칩니다. 우리는 강력히 반대하며 참여국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협박이었죠. 유미정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세 나라가 참가를 철회했습니다. 유미정이 보고를 받았어요. 중국의 압박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도현이 테이블을 두드렸죠. 그래도 갑니다. 박도현이 말했어요. 우린 동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존의 증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행합니다. 12월 1일 오전 9시 서울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 각국 대표단이 모였어요. 2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오지 않았죠.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유미정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유미정이 말했습니다. 자원은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기반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과 몽골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오늘 그 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고비 사막의 복원 현장이었습니다. 황폐했던 땅에 풀이 자라고 지하수 보존 시설이 가동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도 담겼어요. 120제곱킬로미터가 복원됐습니다. 유미정이 계속했어요. 주민 고용 340명, 연간 수익 배당 총 1,200만 달러. 이게 우리가 만든 모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7개국 대표들이 일어섰어요. 다음은 박도현의 발표였습니다. 그는 기술 데이터를 공개했죠. 우리는 순환 채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박도현이 설명했어요. 채굴과 동시에 토양을 재생하고 지하수를 보존합니다. 생산성은 기존 방식의 87%지만 환경 파괴는 5%에 불과합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어요. 87% 생산성, 5% 환경 영향, 50% 비용 절감. 불가능해 보였던 수치들이었습니다. 중국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도현이 웃었어요. 하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가 이 사막을 바꿨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아르한게르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1000배의 돈이냐 조상의 약속이냐.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약속을 택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줬어요. 검증할 시간, 배울 시간, 신뢰를 쌓을 시간.
저는 주머니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그것을요. 이 모래는 제 고향입니다. 저는 주머니를 들어 올렸어요. 3년간 제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 모래는 다시 초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만 믿을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27개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섰죠. 유럽연합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투자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0억 달러를 약속합니다. 일본 대표가 이어 일어났어요.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8억 달러.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대표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투자 약속이 쏟아졌어요. 저녁 7시 최종 집계가 발표됐습니다. 총 투자 약속액 55억 달러. 유미정이 발표했어요. 18개국이 참여합니다. 포럼장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박도현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박도현이 말했죠.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유미정이 저를 불렀어요. 아르한게르 고맙습니다. 유미정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고향의 별빛과는 달랐지만 아름다웠죠. 다음 날 아침 국제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신뢰 기반 자원 외교의 승리 55억 달러 포럼,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중국 모델의 균열. 저는 신문을 접고 짐을 쌌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겼다고.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것. 약속이 거래보다 강하다는 것. 고비 사막의 하늘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잘했다, 아르한게르. 저는 포럼 성공에 취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55억 달러는 약속일 뿐 실제 돈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2025년 12월 15일 중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여론전이었죠. 한국, 몽골 자원 독점 의혹 중국 관영 매체가 대서특필했어요. 55억 달러 포럼은 사기극, 실제 계약은 한국 단독 채굴권. 가짜뉴스였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죠. 유럽과 일본에서도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건 정보전입니다. 박도현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중국이 투자국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미정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전부요. 12월 20일 한국 정부가 모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채굴권 배분, 수익 분배, 기술 이전 조건까지. 숨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유미정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채굴권은 몽골 정부 60%, 한국 40%입니다. 순이익은 5대5로 나눕니다. 어디에도 독점은 없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중국의 거짓을 폭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12월 28일 몽골 국경 근처에서 중국 군용 차량 12대가 포착됐습니다. 위협입니다. 김준혁 중령이 보고했어요. 물리적 압박을 시작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나는 거 아냐? 우리 괜히 휘말린 거 아냐?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니다. 우린 옳은 일을 했어. 다만 옳은 일이 쉬운 건 아니지. 2026년 1월 10일 박도현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아르한게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박도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첫 페이지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7톤. 지난 4개월간 누적 비축량입니다. 박도현이 설명했어요. 히토류 17톤을 확보했습니다. 네오디뮴 7톤, 프라세오디뮴 4톤, 디스프로슘 3톤,
나머지 희토류 3톤, 17톤. 6만 톤에 비하면 작은 숫자였지만 의미는 달랐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억지력입니다. 박도현이 대답했죠. 17톤이면 전기차 배터리 50만 대 분량입니다. 풍력 발전기 200기, 전투기 엔진 1,500개. 한개월이면 신소재 50세트 생산이 가능합니다. 숫자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중국이 공급을 끊어도 박도현이 계속했습니다. 우린 6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억지력이에요. 우린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마을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17톤이면 우리 몫은 얼마입니까? 바트자르가 물었어요. 시가 24억 달러입니다. 박도현이 답했습니다. 몽골 몫은 60%, 14억 4천만 달러입니다. 마을 배당은 3억 달러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억 달러. 3년 전 중국이 제시한 120만 달러의 250배였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박도현이 덧붙였어요. 앞으로 20년간 채굴이 계속됩니다. 게렐마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바트바야르 어르신이 옳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월 15일 한국산업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희토류 전략 비축 1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7톤 확보 6개월 자급 가능.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45%로 낮췄습니다. 국제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한국 관련주가 급등했고 중국 희토류 기업 주가는 하락했어요.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럽연합도 몽골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투자를 확대했죠. 1월 20일 저는 박도현과 함께 비축 창고를 방문했어요. 서울 외곽 지하 20m 깊이의 시설이었습니다. 여기 17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박도현이 금고 문을 열었어요. 은빛 금속 덩어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무거웠죠. 한 덩어리가 5kg이었어요. 만져보십시오. 박도현이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금속을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게 3년의 결과였죠.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께 먼저 보여드리시죠. 박도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상통화 하십시오.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금속 덩어리를 카메라에 비췄어요. 아버지, 보이세요? 이게 우리가 지킨 겁니다. 아버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내가 틀렸어. 내가 옳았다. 할아버지 말씀이 옳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도 옳았어요. 우린 정말 가난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함께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속이 흐려 보였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17톤. 작은 숫자였지만 그 안에 3년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의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24살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2026년 2월 1일 저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완전한 귀환이었죠. 공항에서 마을까지 가는 길 풍경은 변해 있었어요. 새로운 도로가 생겼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의 천막이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아, 할아버지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막으셨다. 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 저는 할아버지의 천막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양가죽, 차 주전자,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편지를 열었어요. 아르한게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조상들 곁으로 갔을 거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걸 봤으니까. 사막은 죽은 땅이 아니라 기다리는 땅이다. 모래는 바람에 쓰러져도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인간도 그래야 한다. 내가 심을 첫 나무를 기다리마.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다음 날 저는 복원지를 찾아갔습니다. 120제곱킬로미터의 땅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황폐했던 곳이 이제 연한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옆에 섰어요. 지하수 수위가 3m 올라왔습니다. 토양 염도는 40% 감소했고요.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숫자 이상이었어요.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박도현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종달새 12종, 독수리 3마리. 5년 만입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할아버지께서 보셨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박도현이 대답했죠. 복원지 한가운데 작은 묘목 농장이 있었어요. 포플러, 비술나무, 사막버들.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첫 나무를 심으십시오. 박도현이 삽을 건넸어요. 저는 삽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땅을 팠습니다. 모래가 아니라 흙이었어요. 부드럽고 축축한 흙. 3년 전엔 없던 것이었죠. 포플러 묘목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뿌리를 펼치고 흙을 덮었어요. 물을 주었죠. 물이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자라라. 제가 나무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40가구 모두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바트자르 게렐마. 3년 전 갈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도 심겠습니다. 바트자르가 삽을 들었어요. 하나씩 나무를 심었습니다. 40그루. 40가구를 위한 40그루의 나무. 햇빛이 내리쪼았고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웠어요. 오랜만에 축제였죠.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섰어요. 우리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을 얻었습니다. 3억 달러라는 배당금을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약속이 거래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옳았어요. 우린 배고팠고 가난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함께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고비 사막의 별은 여전히 많았고 여전히 밝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혼자 복원지를 찾았어요. 해가 뜨기 전이었죠. 어둠 속에서 초원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 울음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첫 햇살이 복원지를 비췄습니다. 120제곱킬로미터의 초록빛이 금빛으로 변했어요. 어제 심은 40그루 나무가 보였습니다. 작고 연약했지만 살아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냈어요. 3년간 제 곁을 지켰던 것. 할아버지가 준 마지막 선물. 주머니를 열고 모래를 땅에 뿌렸습니다. 모래가 바람에 날려 흙과 섞였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할아버지. 제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모래는 팔지 않았어요.
대신 초록으로 바꿨습니다.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햇살이 더 밝아졌어요. 초원 위로 하늘 높이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로, 약탈이 아니라 공존으로, 파괴가 아니라 복원으로. 17톤의 히토류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120제곱킬로미터의 초록, 40그루의 나무, 40가구의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 모래는 바람에 쓰러져도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마을로 가야 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뒤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을 밀어주는 바람. 할아버지의 손길 같았어요. 저는 초원의 새벽 속으로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믿는 신뢰의 힘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공감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